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탄핵 전문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왜 깜짝 놀라십니까? 탄핵 전문 변호사. 그러니까 갑자기 왜 저도 탄핵돼야 되나요? 탄핵 전문 변호사가 있을까요? 탄핵이라는 사건들이 워낙 희귀한 사건들이라. 네네. 지금 여지껏 탄핵이 소추된 케이스가 네네. 이제 민주정부 이후로는 이번이 4번째잖아요. 네네. 대통령 2번, 그다음에 법관 네네. 1번,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 1번인데 탄핵 당하면은 헌법재판소가 네. 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면 거기도 네. 이제 그러면은 탄핵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있습니까? 있죠. 변호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변호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재판의 일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행정재판의 일종이다. 예, 그러니까 네. 파면이라는 징계를 다투는 행정재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야,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파면. 예, 예. 그 헌법 65조 사항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파면 재판이고 민형사상 재판은 따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전혀 그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박근혜 않아요. 대통령 때도 탄핵 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사는 재판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완전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형사법을 위반해서 네네.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게 이런 형사재판이고요. 네네. 이 건은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냐, 네네. 그 부분을 심리하는 거라서 네네. 꼭 형사법 위반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원칙들이나 의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신의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청렴 의무, 그다음에 뭐 품위 유지 의무. 거짓말해도 사실 탄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신의 성실 의무에 반하니까. 바이든 날리면도 탄핵 가면 돼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도 네. 원래 탄핵 사유의 일부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중징계로서 파면 사유에까지 해당하느냐는 좀 따져볼 문제라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있죠. 그것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과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무슨 특정 선거법의 그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했다라기보다 네네. 정치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국가공무원이라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그 중립의무에 좀 반하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막 형사법 위반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네.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일당들이 이야기하는 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에 탄핵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죠. 범죄 행위가 있으면 구속해야지. 기소하고 처벌해야죠. 그 탄핵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구속이죠. 그건 형사 절차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형사 절차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탄핵제도 내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정치적 재판을 담당하는 건 맞지만 네네. 여전히 사법기관인 것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탄핵제도는 미국 탄핵제도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개헌하게 됐을 때 헌재 없애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그랬습니다. 뭐냐면 탄핵이라는 거를 꼭 헌재에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그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회가 행사하는 비상적 그렇죠.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렇죠. 비상적 권한이죠. 네, 비상적 견제 권한이에요. 그런데 네. 비상적 견제 권한을 또 다른 어떤 부가 심사한다? 그럼 국회의 자율권은 뭐지? 뭐 이런 문제.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회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절름발이 국회예요. 예산 편성권 없죠. 없죠. 입법권 행정부가 더 많이 합니다. 행정입법이 가능하죠. 행정입법이 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네. 그다음 감사원. 네. 감사원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거 상권 분립 국가에서 네. 행정부가 집행하고 행정부가 감사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논리로 발달한 게 이른바 행정명령제도거든요. 행정명령제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을 제한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차피 삼권 분립이라면 대통령도 행정권으로서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발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대통령 명령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법 해석 논리가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입법도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른바 저번에 문제됐던 경찰국 설치 관련 문제에서 그다음에 한동훈이 하는 인사검증관리단. 맞습니다. 인사검증관리단 해가지고 법무부가 인사검증이라는 기능을 대통령령을 바꿈으로써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시행령. 이거 시행령 정치는
우리 헌법제도하고는 아주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도 입법 네. 권한이 있는데 네. 그걸 쓰지 않고 영어를 한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법 취지하고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 어긋나는 데다가 이제 한마디로 국회 패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패싱인 거죠. 네. 본인들이 충분히 국회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네. 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바꿔주세요. 근데 그걸 바꾸지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국회 권한을 잠탈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된다. 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종속적 사유로. 그럼요. 메인 그러니까 제가 사유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붙을 것 너무 같아요. 아쉬운 게 이번 그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네. 왜 경찰국 설치위원 부분이 안 들어갔냐.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징계 사유는 네. 개별적 하나하나의 징계 사유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게 더해지고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그 합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탄핵이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칼을 뽑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그 칼을 뽑을 거냐 말 거냐는 굉장히 신중해야겠지만 네네. 그 칼을 뽑기로 했으면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그냥 12구 참사 부분만 넣었다는 거에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경찰국 시행령통치의 그 후속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총경 보복 인사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묶어져서 이상민 장관의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저기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는 행동들이 지적된다면 그 부분도 아울러 심사 대상이 돼서 네네. 탄핵을 보충하는 사유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이 탄핵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직 총리, 전직 대통령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더라고요. 네, 법관들이 맞습니다. 하는 게 네, 아니고 맞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법 해석의 논리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다라고 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꼭 거기만 한정된 게 아니고 네. 우리처럼 오로지 직업법관에 의한 심리를 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탄핵을 대법원이 하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하죠. 상원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해요. 상원에서 하죠. 네, 국회 상원에서. 하원에서 가결하고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미국의 하원은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에요. 미국의 상원은 공화주의를 하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네.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전 세계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쓰는 나라 잘 없어요. 대부분 그냥 공화국이라고만 써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 표현이에요. 네.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라는 게 데모크라시라는 게 굉장히 하나의 진보적이라는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쓰지 않고 보통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헌법을 유진호 박사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유진호 박사가 친일파예요. 친일파라고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만은 좌파 출신이야. 유진호 박사. 근데 그 시절에 좌파 아닌 사람들이 있나요, 사실?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헌법이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이제 녹아 그렇죠, 있어요. 녹아 있죠. 많이 녹아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혁신적이죠. 청대권 뭐 부분이 나와 있어요 헌법에. 네. 그리고 뭐 일반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 가부장제 사회를 오랫동안 겪었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법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른바 적서 차별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나라는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재산 상속에서 많은 차이를 둬요. 그거 재밌네.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적서 차별을 합니다. 네. 근데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유진호 박사가 친일파였다. 그러나 좌파였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내각제로 설계된 건데 이승만이 따지니까 며칠 만에 이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국무위원 제도라든가 또 이제 검찰의 그 위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혼선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무위원 제도 자체가 사실은 내각제적 요소예요. 네. 내각제적 요소고 그다음에 국회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구조도 사실상 내각제. 그렇죠. 그것도 내각제적 요소죠. 네, 내각제적 요소죠. 총리를 뽑는 것 또한 내각제적 요소.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 뭐 총리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총리가 필요 없죠. 없죠. 총리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렇죠. 오히려 정부통령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원래 그 개헌 초기, 그러니까 저기 헌법 제정 당시에는 그래서 정부통령제였죠. 정부통령제로 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 부통령제일 때는 좀 그 이제 성격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 네. 스페어 타이어야. 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면 부통령에게 내치의 권한을 줘도 돼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할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개헌안 이제 일부 있단 말이에요. 네. 내용에 보면 이제 총리를 뭐 국회에서 임명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저는 부통령을 스페어 타이어로 하지 말고 부통령에게 권한을 나눠줘가지고 정 부통령이 뽑힐 때 이미 다양한 정파 간의 연합 정치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에는 정치 재결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 한번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안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분명히 폐해가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는 가능하면 내각제적 요소를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각제 결사 반대론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각제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좀 수평적 권력 분립 말고도 수직적 권력 분립이 좀 그거 정말 동의합니다. 네, 수직적 권력 분립 좀 미국이 전형적으로 그런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전돼야 된다. 예를 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도 기소 독점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거든요. 그냥 지방청을 독립적으로 주자. 광역단체장 밑으로 독립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중앙검찰, 지방검찰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중앙검찰은 당연히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고 지방검찰은 도지사나 시장 밑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관할이 일정 부분 중복해서 겹치고 그러니까 이른바 관련성 있는 결련 사건 관할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상호 비판 감시 견제도 가능하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자치분권 개헌안이었고 네.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그 자치분권 개헌 좀 일을 같이 했었어요. 네. 같이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권 일이니까 행안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헌 논의가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저는 뭐가 키포인트냐고 생각하면 양원제라고 생각해요. 저 양원제도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양원제가 왜 좋으냐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섞는다는 측면들. 네, 그다음에 지방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양원제를 해서 이 기득권에 쩔은 국회의원들에게 너 집에 퇴출돼 이게 아니라 갈 곳이 또 있어 라고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인간들이 합의를 안 해줘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예를 들면 노스다코다하고 사우스다코다 해가지고 북다코다, 남다코다 주가 새로 편입될 때 원래는 그냥 다코다주로 편입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다코다 상원의원 숫자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수는 정말 적거든요. 정말 적기 때문에 인구수로 가면 자기들이 주의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편입되면 안 된다 하고 끝까지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른바 연방주의론자들이 그렇죠. 어떻게든 여기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미국 영토를 좀 더 확장한다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2표를 줄게. 그래서 북다코다, 남다코다 줄을 쪼개준 거지. 네, 줄을 쪼개주는 거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하원은 우리처럼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인구 단위로 뽑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그런데 상원은 무조건 주별로 2명씩이에요. 네, 주별로 2명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입니다. 합의를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딴 이야기를 좀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찬성이 179명이고 반대가 109명이에요. 네. 이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을까요? 한두 명 있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 있었을 거다. 적어도. 근데 굉장히 단속을 세게 했기 때문에 많은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밀리면 이 정국에서 밀리면 끝이다. 이제 그런 위기감이 작동을 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이게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탄핵의 사유로서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 위증 부분, 12구 참사 부분에서 위증 부분. 위증 부분. 왜냐면 이거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현행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형사법 위반이에요. 형사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처벌돼야 될 사람인 거죠, 사실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이분은
탄핵에서 면직되고 난 이후에 네. 형사재판을 또 따로 받아야 되네요.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네. 지금 사실상 사정권을 쥐고 있는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미 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고발됐어요. 네네. 근데 우리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국회에서 고발을 했더니 검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경찰로 내렸습니다. 웃기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이 없냐? 네.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을 했으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죠. 아니 고위공직자라서가 아니고요. 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검찰청법을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다 개정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에 따른 검찰개혁법을 보면 그 직접 수사 대상,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뭐 대표적인 게 경찰이죠. 경찰. 예.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게 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네. 국회 위증죄 있잖아요. 예. 국회 위증죄는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네. 그 고발을 그러니까 그 고발장을 받은 검사는 아니 검찰은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수사를 마쳐서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의 직무유기인데요? 직무유기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은 또 특히 누구죠?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이 그 하급기관인 경찰을 그렇죠. 맡긴다, 수사를 맡긴다. 네. 경찰한테 이거는 이해충돌 문제도 생겨요. 이해충돌인데. 그러니까 개판 오분전인 거예요, 진짜로. 이야. 그걸 경찰에다 내렸습니다. 아니 자기를 지휘하는 상관을 수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위헌적 경찰국 설치로 인사권까지 콱 틀어줬는데 직접. 원래 그거는 행안부에서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직접 틀어지면 그 장관을 그 경찰 보고 수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면은 뭐 수많은 뭐 천공 관련 의혹들, 뭐 저기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런 법률적인 것들을 위반해가지고 명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사한 측면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국 설치가 이번에 좀 빠진 게 좀 아쉽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비교적 명확한 거, 중요하다기보다 명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책임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특히 형사법을 위반한 부분은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위증이 너무 명백하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느냐.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관리되고 있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말 뻔뻔하게도 무슨 표현을 했냐면 아니 그 의원님들은 참 좀 이상하다. 아니 적어도 국무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그게 사실로 인정을 해주셔야지. 왜 국무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를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래서 제가 국무위원 제도 없애자는 거예요. 한동훈 이야기하는 거 봐요. 국무위원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진짜 시건방진 발언이고. 그리고 그게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왜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뭐 어제도 지금 그 논쟁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남국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펄펄 뛰면서 뭐 아니면 장철민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펄펄 뛰면서 역으로 막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아니 왜 저는 질문 못 합니까?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의회 무시, 상권분립 위반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대정부 질문. 그렇죠.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도 대정부 질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행정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듣는 자리예요. 본인 뭐 질문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본인 사적으로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상민이든 한동훈이든 시험 쳐서 성적 좋아서 이 출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 장관 이러니까 난 장관급, 국회의원은 뭐 장관급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거고 장관들은 대통령의 권한의 기능적인 일부를 위임받아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 국민한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더 높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심한 게 만약에 본인이 그 뭐 이 이른바 청담동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면
따로 나와서 하세요. 개인적 사과를 받아야죠. 아니 그리고 따로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기자들한테 만나서 왜 민주당은 사과 안 합니까? 아니면 특정 의원들 그때 문제 삼은 의원들에 대해서 그 의원들은 왜 그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뭐 밝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밝혀졌는데 사과 안 합니까?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답변하는 것뿐이에요. 국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데 대해서 네. 그러니까 대국회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정부 질문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국회법을 기본적으로 위반하면서 국회 제도의 근간 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국민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당 국민 15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15만 명이. 그렇죠. 15만 명에서 20만 명이죠. 그렇죠. 네. 어떤 국회의원들이 25만 명이 넘는 대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네. 이상민 장관 탄핵이 역사상 최초라면서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위원으로서는 최초입니다. 네, 국무위원으로서는 최초다. 네. 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좀 군사 독재 시절에 유태흥 유태흥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가 한번 이뤄진 적이 있는데 그 뭐 결국에는 안 받아줬죠. 안 받아줬고. 네, 안 받아줬고 그 제한됐다가 부결됐나 그랬을 거예요. 제한됐다가 부결. 제가 알기로 박정희 정권 때도 탄핵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자임에도 그냥 장관 잘라버렸어요. 유태흥 법무장관도 유태흥 그 대법원장도 사임했습니다. 아, 본인이 사임했어요 사임했습니다. 결국. 네. 그 부결이 됐지만 네네. 결국 사임했어요. 결국은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올라갔는데 그 윤석열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아니고요. 왜냐면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거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안 받으면 그만인 건데. 건의안이니까. 네. 근데 역대 우리 헌정사상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국무위원을 해임하지 않은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게 꼭 강제 해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네. 자진 사이라도 직에서 물러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입니다 지금. 그 이상민은 최초가 2개네. 네, 그렇죠. 해임 건의안 통과되고도 해임 안 된 사람. 그러니까 해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사람. 네. 그다음에 탄핵당한 사람. 그렇죠. 야, 이관왕이네. 네, 이관왕이죠.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 독재를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전국에 이상민이라는 이름 가진 분들 많으실 건데. 우리 당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상민 장관 때문에 괜히 피해 보시겠어요. 네.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통령실에서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협치와 의회주의를 포기한 건 대통령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대통령이 속한 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전부 다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회주의 포기입니까? 한 정당이 반대하면 그럼 안 합니까? 의회 절차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뭐 제1야당 내지는 제1당만 동의한 게 아니고 나머지 정당들, 제정당들, 물론 구소정당이긴 하지만 제정당들이 전부 다 동의해서 참여했어요. 조중훈 의원도 동의했네? 조중 모르겠네. 거기는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겠네요. 네.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의회주의 포기가 아니고 이게 의회주의 절차네요. 이게. 그렇죠. 의회주의 절차. 그렇죠. 지금 압도적 다수 정당들이 원내 정당들이 여기에 다 동참했어요. 자, 그럼 좀 우리 확대 해석해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물론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만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헌정 질서 파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 파괴인가요?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헌정 질서 파괴가 되려면 예전에 그쪽 전신 정당들이 했던 쿠데타를 해야죠. 쿠데타를 일으켜야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선거에 불법 개입하다든가 국가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죠. 그런데 헌법에 탄핵이 있는 걸 한다는 것은 그렇죠.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탄핵이라는 극단적 정치 수단이 아주 합헌적으로 진행되는 국가가 있구나. 법과 절차에 의해서 혁명적 상황이 왔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놀랐던 거죠. 이게 이른바 어떻게 보면 무혈혁명 같은 거죠. 무혈혁명 같은. 사실 성격으로 보자면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명예혁명 같은. 그렇죠, 명예혁명.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제 정치 세력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죠. 사회를 완전히 개혁하는. 자, 이 이상민
그 장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예측을 해보면은. 헌법재판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법 그것도 형사법 위반에서 위증. 사정이 비교적 명백하고 네네. 그때 그 위증으로 상처받았을 유가족의 감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무위원 특히 이 재난안전에 관한 총체적 책임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처에도 굉장히 부주의하고 불성실하게 한 부분도 아울러 중대한 사유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바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상민 장관 탄핵은 뭐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탄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이 거의 그 직접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민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그냥 일방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그냥 정무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12구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걸어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럼요. 물론 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과반이 투표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참사로 인해서 이 탄핵이 이제 그 심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정치적으로 걸만하죠.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세월호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다수 의견에서는 네. 불성실 또는 무능은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신을 했지만 네. 물론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재가 됐죠, 그죠? 네, 기재는 됐죠. 적시가 됐죠. 네,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본인은 이미 법원에서 한 차례 해임 이상의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 비율을 했다라고 판정이 되신 분이에요. 네네. 그 행정 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유야무야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인 게 그 사건의 중요한 징계 사유 중에 하나는 채널A 수사및 감찰방해예요. 네네. 채널A 수사및 감찰방해의 그 수사및 감찰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한동훈 장관. 한동훈이었죠. 네.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기존의 승소 1심에서 법무부의 승소를 이끌었던 대리인들을 다 해임해 버렸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찰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서 사실은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왜 민주당은 그런 걸 다 이 고소고발을 안 하죠? 저는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건도 역풍 이야기한 법조인들도 있었나요? 민주당 계열 법조인 중에? 내부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압도적 다수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그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그 역풍 이야기했던 분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떡할 거냐 이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각되면 혹시 우리한테 역풍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죠. 네, 그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전략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와 상관없이 생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상식과 보편성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세월호 사건보다 이 사건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은 어쨌든 해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대응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은 정말 그냥 길 가다가 죽은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게 압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대명천지에 압사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사실. 그렇죠. 그것도 서울처럼 온갖 치안력이 완전히 집중된 나라가 이런 대도시 국가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또 이제 그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요,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가 55에서 60% 꾸준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싫다가 50에서 55% 나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싫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자체를 탄핵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이 50% 이상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탄핵했어요.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에게 포기한 거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하나 탄핵하는 걸로 역풍이 분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다 투표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절반 이상의 반대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제가 좀 시행령 통치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국 시행령 통치 부분이 빠진 게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대비되기도 되게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당시에 총경들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보복성 인사로 대응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리고 징계까지 나아갔고요. 특히 그 주도자의 어떤 그 유사명 총경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했죠. 네네. 근데 비슷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검찰 개혁할 때 검사들이 집단 행동 안 했습니까? 했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징계 안 받았어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징계를 못 했을까? 근데 제가 그때도 그 박진영 교수님한테는 따로 말씀드린 적이 그렇죠. 있는데 이거 왜 징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를 들면 한동훈이 비번 안 깠잖아요. 네. 피의자로서의 권리일 수는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고위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뭐라고 합니까? 신의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징계감 아닌가요? 그거? 그러니까 수사에 형식에 협조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렇죠. 어떠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 네네. 뭔가를 요청하는데 네네. 그게 합법적인 요청이라면 네네. 응당 그에 따라서 협조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게을리하거나 그다음에 또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상사, 네네. 그러니까 장관이죠. 장관이죠. 예, 직속 상사에 대해서 언론에 거침없이 비난성 발언들을 수시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사실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옛날로 치면 그 하극상이죠. 하극상.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은. 매 건마다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상급자에 대한 저항권 없는 거 아세요? 저항권이 없어요. 근데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그것도 이제 불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 때 그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이제 제가 있던 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었거든요.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는 결국엔 그 검찰청법에 명시하긴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응하지 않도록.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응하지 않도록. 또 개별적으로 좀 했는데 국정원법에도 또 그게 좀 들어갔죠. 이제 국정원의 그런 불법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명시하는. 이제 우리 이제 저항권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미국에 왜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인민의 저항권이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때 그 국민들은 총을 들고 맞서 싸워도 된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헌법 정신인 거죠. 그런 게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가 이런 그 사태, 군사 정권인데 또 한국에서도 군부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저항권이 또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총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헌법에 명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미국은 원래 영국부터 독립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독립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시민들의 투쟁으로 얻은 그렇죠. 결과예요. 민병대죠. 민병대. 민병대가 이제 결국에는 영국 왕실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들어갔는데 이제 현대화된 사회에서 그게 총기 소지에 합당한 근거로서 계속 작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볼 문제인데 우리가 그 지금의 그 굉장히 고도로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총기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제에서부터 출발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총기가 굉장히 민간에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서. 그 당시에 뭐 암살도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치안 상태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뭐 김구 선생, 영훈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암살됐으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군사 쿠데타라는 좀 극단적인 방식에 의해서 배제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그 쿠데타 권력들이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선 자기 외에는 다 총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새 생각하는 좀 약간 황당하지만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런 엉터리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노동상권을 보장해주자. 경찰의 노동상권을 보장해주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이제 우리 헌법 그는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거든요. 국민의 봉사자. 국민의 봉사자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7조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뭐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지위로만 갖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헌법 해석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헌법이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과의 또 약간 충돌되는 측면이 있네요. 가치적으로. 그래서 그 노동 그러니까 모든 근로삼권이라고 하는 그 노동삼권을 모두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헌법 해석이에요. 법률로서 그리고 또 실제로 헌법에도 그게 명시돼 있고 노동삼권은 제한될 수 있다. 조 변호사 생각에는 만약에 개헌한다면 그 공무원들의 그 노동삼권에 대해서
개업 바꾸자라고 하면 국민적인 여론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대표적인 게 네. 재난 상황일 때. 재난 상황일 때. 그거야 뭐 예외 조항을 둬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노동 상권이 헌법적 지위로서 본인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면 무작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 수요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고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국회도 사실 비슷해요. 권한은 축소돼 있는데 안정성은 굉장히 보장받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뭘 조금 덜 해도 되는 상황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많은 의무들을 부담하고 있지만 안정성으로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정성. 하여튼 뭐 제가 황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관료 검찰 독재 정권이 이제 브라질에서도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위험 요소로서 작동할 것 같다. 왜? 한국 사회에 정당이 제대로 이거 정당 체제가 허술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허술해서 생긴 일인데 이게 정당 민주주의가 제가 보기엔 나아지지 않아요. 한국 정당은 뿌리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명망가 정당, 지역주의 정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지지 기반, 안정적인 이념 체계, 안정적인 통치 능력 이런 것들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네. 엘리트 양성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늘 관료 독재의 이 양상이 생길 수밖에 있고 이런 극단적인 검찰이라는 게 관료잖아요. 네. 관료 쿠데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광범위한 이 공직 사회가 이것을 이제 견제하는 도구로서 공직 사회 노동 상권 이걸 한번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검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견제책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총장 직선제를 얘기하시는 총장 분들이. 직선제. 네,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거는 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의 모습이 바로 총장 직선제 총장의 모습. 직선제 총장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 외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하고 술 마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거는. 결국은 권력을 낮추고 분산하는 게 답이지. 그렇죠. 네. 직접 뽑아서 네. 권력을 더 모아줄 필요는 없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정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제어되고 통제되고 그다음에 견제돼야 돼요. 네. 근데 그 사정권의 수장을 선출직으로 뽑게 되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면 더 커지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더 커지죠. 그 사정권의 수장은 필연적으로 선출직이 되면 뭐를 할까요? 다음 선거운동을 하죠. 그렇죠. 정적 제거에 올인하죠. 법을 가지고. 네, 정적 제거에 올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직선제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5년짜리 직선제 검찰총장을 우리는 뽑아놓은 겁니다. 야, 멋있는 표현이다. 네. 직선 검찰총장. 네, 지금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국정 운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또. 네,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다른 관심이 없이 오로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권하고 그다음 술 마시는 거 둘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검찰총장이지 이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이상민 장관 탄핵은 정당하다. 네. 역풍은 없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이야기를 하게 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뭐였죠,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제 국민주권주의 위반.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혀 권한이 없는 그 민간인에게 일정 부분 행사하게 했다라는 부분.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 그렇죠. 이른바 국정농단인 거죠. 국정농단.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뇌물성 거래행위. 뇌물성 거래행위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이라는 게 형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형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을 문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국민주권주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그 선출 권력이 국민을 대신해서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비민주적 권력이 그중에 일부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내부에 또아리 틀어서 개입하고 관여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왜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럼 최순실 씨가 나와야지. 출마해야지. 최순실을 찍어야지. 우리가. 그렇죠. 최순실 씨가 출마해서 표를 얻고 그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아니면 또 정식적인 어떤 그럼 임명 절차를 거치든가. 임명 절차를 거치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 권한을 그 임명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고 어찌됐든 그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리지는 않은 건데 그렇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을 이른바 뒤에서 비선으로 작동케 하면서 사실상 국정 전반에 개입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핵은
헌법적 가치와 철학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형사법적으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맞죠. 당연히 탄핵입니다만은 그렇죠. 탄핵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규정이 어떻게 나오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이렇게 그렇죠. 나와요. 헌법 또는 뭐 형사법 위반 이렇게 써 있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형사 처벌될 사람 뭐 이렇게 그렇죠, 써 있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에 관한 법률 뭐 네네. 그런 법률 위반도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인사 또는 뭐 이 대통령실의 이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천공이 개입되었다 이러면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주권주의 위반이죠.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천공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적도 없을 뿐더러 네네. 어떤 합법적인 합헌적인 임명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상 국정의 일부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 당연히 국정농단이죠. 그리고 이거는 국민주권주의 위반이게 됩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김건희가 과도하게 개입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는 어떠한 그 국정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요. 네네. 단지 관례적으로 이른바 그 대통령 부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원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상 관례 등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국가 원수의 배우자라는 그 자체가 갖는 이미지, 네네. 그 이미지에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민간단체와의 활동은 보장될 수는,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임의적이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옛날에 나왔던 기사인데 뭐 정확한지 확인은 못합니다만은 김건희가 관저 쇼핑을 하고 다녔다. 네.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관저의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국가 의사 결정이에요. 그렇죠. 네. 국가 의사 결정입니다. 근데 왜 고소 고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법적 구성 요건이 갖춰져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대통령을 뽑아놓고 황제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황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은 뭡니까? 왕비인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놨는데 우리는 그 제도가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해서 그런 법적 구성 요건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네. 원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처음에는 황제 제안을 받았어요. 네, 남아달라는 그 요청을 본인이 거부합니다. 내가 초대 대통령으로서 관례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 인식한 거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통령제를 만든 거는 조지 워싱턴이네요. 그렇죠. 워싱턴이 없었으면 대통령제가 생겨나지 못했겠죠. 그렇죠. 없었겠죠.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선출 권력이 그렇게 몇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대만의 이등이 리덩이 그분도 이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놨는데 그리고 그래서 독재 수십 년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독재했어요 거기는. 그 대만이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양당제 국가. 총통제였죠. 총통제. 그렇죠. 총통제. 다당제 국가로 변신한. 히틀러 총통. 그렇습니다. 박정희 총통. 그렇죠. 그런 총통제 국가였죠. 이등이가 3대 총통이었어요. 총통이죠. 장개석 총통. 총통제 국가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난다. 그러면은 이 어떤 이 불법적 사안이라든가 헌법 위반적 사안이 있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사임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제 그건 파면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또다시 파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 퇴임했어야 된다. 자진 사퇴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있군요. 일부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엔 또 사직을 못하죠. 사직 서술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퇴임을 그냥 사직을 해버리면 더 이상 탄핵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에서 나왔어요. 그렇네. 이미 임기가 종료했어요. 임기가 종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판사가 평생 종신제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직이라면서요, 판사가. 판사는 10년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그래서 재임용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30년 임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임용이 돼서 30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40년째 임기를 시작하는 재임용을 포기했어요. 본인이. 왜? 네. 이제 징계가 절차가 진행되니까. 그리고 저기 나가서 이제 변호사에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탄핵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본인이 형사 소추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재임용 신청을 안 한 거죠. 전부 다 이 법 기술자들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파면될 사람이 파면 없이 몰래 빠져나간 거죠. 야, 참. 이 법을 공부해서 전부 다 개인의 안위라든가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적용한다.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좀 확장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소추 의결 당시까지는 임기가 며칠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것처럼 종료된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충분히 법적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쳤다. 그러면은 재임 기간 중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법적으로 하려면 결국 형사법적인 절차 외에는 불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로서 형사 절차로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국정원이 과거에 이른바 간첩 조작을 했죠.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했고 심지어 이두봉 검사장은 그걸 나중에 간첩 조작 사건이 다 드러나고 유성 씨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밝혀지니까 이우성 씨를 별건으로 과거에 이미 그 기소유예했던 것들을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기소했어요. 그게 이른바 보복 기소 사건이에요. 그 보복 기소 사건을 법원은 그래서 공소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봐가지고 우리 아마 그 사법 역사상 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한 사례로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우성 씨에 대한 검사들은 위법을 2번을 한 거예요. 한 번은 간첩 조작으로. 또 한 번은 그걸 드러냈다는 이유로 보복 기소한 건. 공소권을 남용한 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금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시원 검사가 사직하고 대통령실로 복귀했거든요.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 아니 간첩을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간첩을 조작한 사람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직 중 불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검사 재직 중 불법이지 공직기관 비서관 재직 중 불법은 아니잖아요. 참. 뭐 공직기관 비서관은 정무직이니까. 그리고 또 공직기관 비서관도 당연히 탄핵할 수 있는데 재직 중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공무원 여기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할 때 죄를 저질렀는데 자 사표 내고 나왔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8년부터 다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야, 참씨. 귀에 결면 귀걸이 참 자기 멋대로다 진짜. 그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슷하죠. 법원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받았죠? 검찰 징계를 받았죠. 아니 검찰총장 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징계 양정 기준의 최하한이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 그랬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2개월은 경한 처분이다. 정직 2개월은.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에 있어서도 안 될 정도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김건희 씨가 유죄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불소추 특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방탄이에요. 이게 대통령 방탄이고 선거 방탄이고 그 이른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표 좀 더 얻었다고 그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냐? 정확히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그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김건희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이제라도 해야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게 김건희 씨를 제대로 수사해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재직 중 불법이어야 돼요. 대통령 재직 중.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해석인 건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탄핵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그 정도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다. 네. 그때 국민 과연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네. 식물 대통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이제 공직사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수많은 법률 위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겠죠. 공무원들이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분이 자진해서 물러나든 임기 종료로 물러나든 그 이후에 한바탕 폭풍이 일어나겠구나. 네. 몸을 사리게 되죠.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헌법적 절차인 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징계권 중에 가장 강력한 징계권인 파면권을 국회와 공유하고 있다. 네. 상권 분립이니까 이제 견제를 해야 되니까 국회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정신은 국회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성호 변호사가 저기 고소고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는 근데 이제 고소고발도 중요하지만 그게 힘을 받으려면 여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여론을 만들기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실무적인 일은 얼마든지 서포트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된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지만 개별 실정법, 실정 형사법 위반이 있냐? 그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 말고도 차고 넘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대통령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사건에 그 대리인 선임 문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리고 그걸 사실 그러면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죠. 저는 정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이 뭐죠? 원래? 권한 이상을 행사하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 그 형법상 직권남용은 직무상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상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권남용의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상 권한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급자한테 자기 구두를 닦으라 그래요. 그런 직무상 권한이 있나요? 없죠. 그냥 갑질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직무상이 아니라 직위를 악용한 거죠.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상급자면은 조상호 변호사 보고 나의 원수를 수사해라. 이런 게 이제 직권남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나요? 있죠. 근데 그 권한의 남용을 법원이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의 남용이 뭐냐면 사적 동기와 목적이에요. 아니 왜냐면 외양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은. 그렇기 때문에 외양상으로는 적법하고요. 늘. 근데 윤석열은 사적으로서 대상이니까. 그렇죠. 늘 적법해요. 원래 그 직권남용의 범죄는 외양으로는 늘 적법합니다. 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남용이라는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적 동기와 의도가 있냐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은 본인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회피해야죠. 근데 본인이 직접 해임했어요. 그렇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이런 사적 동기에 의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한 정신을 담은 법이 뭡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그거에도 위반되는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보이죠.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조상호 변호사를 모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고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정립하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이건 탄핵 마일리지를 계속 쌓고 계시다,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탄핵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조상호 변호사를 모시고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